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중세사회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중세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센느 강변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샤르트르 대성당을 표지사진으로 한번 가지고 오는 게 어떨까. 물론 얼마 전에 불이 나서 전소된 세계 문화유산 중에 하나이지만 이 그림이 사실상 중세사회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문화유산이 하나하나 소멸돼 가는 것을 보면서 참 여러가지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시면 세계유산으로부터 지방 유적까지 많은 문화유산을 우리는 주위에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주고 생각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그 문화유산들이 더 빛나고 아름답게 광채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개요를 먼저 살펴보고요. 이 중세 봉건제라는 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황권과 왕권의 갈등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교황권과 왕권의 갈등을 그 다음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아울러서 비잔티움 제국과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비잔티움 제국은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죠. 하지만 이 동로마인 이 비잔티움 제국은 그 후로도 1000년간 지속되게 됩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서유럽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러한 물음에 대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군 전쟁을 살펴보면서 이제 서서히 교황권이 퇴장하고 왕권이 우뚝 솟는 그러한 상황을 중세사회의 후기적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내용 요약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학습 개요를 보면요. 먼저 중세 봉건제 사회의 성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황권과 왕권의 갈등이 중세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요. 비잔틴 제국의 발전 과정과 그것이 서양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십자군 전쟁의 영향과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게르만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원주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어요. 발트의 연안과 스칸디아 반도에 거주하면서 일찍부터 남하하여 로마의 국경선인 라인강으로 이동하여 어느 강 북쪽 지대에 자리를 잡았다고 알려져 있죠.
다뉴브강 북쪽 지대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중에 타키투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 타키투스에 의하면 로마 제정기의 게르만족은 부족 단위의 즉 부족 사회를 형성한 단계에 있었고 촌락에 거주하면서 농경, 목축, 사냥에 종사하고 약간의 금속기 제작 기술도 알고 있었으나 문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사회계층이 분화되어 소수의 귀족과 자유민 그리고 노예와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된 해방민의 구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네 개의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소수의 귀족과 자유민, 해방민, 그리고 노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국가라고 할 만한 조직적인 통치기관은 없었고 수장이나 전사인 자유민의 모모에서 일본에서 선출되었습니다. 즉 수장이나 족장이 전사인 자유민의 민해에서 선출되었다고 해요. 여기도 결국은 민해가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장이나 족장의 모임에서 논의된 중요 사항을 민해는 승인 내지 거부했고 재판도 자유민의 모임에서 행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세기 문헌에서 보이는 프랑크족이니 섹슨족이니 하는 말은 조직적인 부족 국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풍습이 유사한 부족 집단을 지칭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강한 인적 유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게 무엇일까요? 강한 인적 유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사실상의 종사제를 가지고 있었고 수장들은 저마다 무기와 식량을 공급받고 그 대신 싸움터에서 충성을 다하여 싸울 종사단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제도는 훗날 봉건제도 하에의 종사제도의 중요한 기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원시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두루이교라고 하는 종교예요. 사실상 제사장,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무당이 사실상 종교 지도자로서 활동을 했고요. 이들이 하늘과 맞닿아서 하늘의 뜻을 이갈색에 전하고 인간의 욕구를 하늘에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동 직전 많은 부족이 로마 제국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무슨 파였죠? 그래요. 아리우스파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변경지대로 이주한 이 게르만족은요 3세기경부터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고 일본화하였습니다. 그래요.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고 로마화 되었죠. 그 중에는 개인적으로 로마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후에는 집단적으로 로마군에 들어와서 군무에 종사하는 일도 있었고
4세기에는 아예 부족 단위로 로마군에 편입되어 동맹자의 자격으로 로마군의 지휘 아래 국방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5세기에는 게르만족 출신 로마군 사령관도 나타날 정도였죠.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게르만족의 로마 영내로의 대대적인 이동은 4세기 후반 서기 375년 중앙아시아의 사나운 유목민족인 훈족이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지방에 있던 고트족을 압박하는 데 기인하게 됩니다. 이 서고트족은 다뉴브강을 건너 불가리아로 이동하고 아드리아노플에서 동로마군을 격파하고 사실상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에 접근하였으나 방비가 견고한 것을 보고 진로를 바꾸어 발칸 반도로 들어갔습니다. 알라리 지휘하에 서고트족은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도시들을 약탈했고요. 다시 북상하여 이탈리아로 들어가 사실상 로마를 약탈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알프스를 넘어 갈리아를 거쳐 이베리아 반도에 자리 잡고 왕국을 건설하게 되죠. 이후 6세기 후반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로마 시민과의 융합이 진행되었으나 8세기 초 이슬람의 공격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 갈리아라는 말에서 갈리아와 게르만은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야만족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먼저 시저가 갈리아 지방을 차지하게 되죠.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상한 야만이들이 말 타고 수렵 활동을 하고 목축과 농경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갈리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서 갈리아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만족이죠. 이제 갈리아 지방을 모두 차지한 로마 입장에서 이제 동쪽을 봤어요. 그랬더니 갈리아 사람들하고는 또 약간 다른 또 이상한 사람들이 말 타고 수렵하고 농사짓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을 갈리아라고 또 붙이기가 모호하죠. 그리고 일반 로마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뭐 똑같은 걸로 하면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쟤네들은 게르만 이렇게 해서 부족명이 붙여진 거죠. 뭐 중국 사람들이 흉노다, 동이다, 서융이다 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고트족에 뒤이어 동고트족, 반달족, 프랑크족, 앵글로색슨족, 롬바르드족, 그리고 부르근드족 등이 대대적으로 이동하여 서로마 제국 각지에 자리 잡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등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로마는 멸망하였고, 이로써 로마의 일본 문화가 게르만 문화와 결합하여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마련되게 됩니다. 로마의 라틴 문화가 게르만 문화와 결합하여 사실상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마련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동구투족을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게르만족 그러면 사실은 반달족이 먼저 생각나고, 반달족 하면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자, 반달족 하면 파괴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서유럽에서 반달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거는 무자비한 파괴자, 뭐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게르만족이 과연 그랬을까요?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이 동고투족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훈족의 왕국이 무너지자 그들로부터 해방된 동고투족은 이탈리아로 이동하여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국왕 1번은 테오도리쿠스라는 사람입니다. 테오도리쿠스는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제도를 존중하였습니다. 이로써 이탈리아에는 질서와 안정이 도래하게 되죠. 이러한 평화로운 상황 속에서 사라져가는 로마 문화의 마지막 등불이 켜지게 되죠. 그 한 예로 이번과 같은 철학자의 출현이 그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철학자는 보에티우스입니다. 이 보에티우스와 같은 철학자의 출현이 그 예라 할 수 있죠. 그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라틴어로 번역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고, 말년에 스토아적인 입장에서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구투족은 테오도리쿠스 사후 동로마의 유스티아누스 대제의 옛 로마령 회복 사업에 의해 타격을 받아 쇠망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가톨릭 교도의 일본으로서의 교황의 지위도 크게 향상되게 됩니다. 즉 가톨릭 교도의 보호자로서 의 교황의 지위도 크게 향상되게 되죠. 레오 1세는 서방의 모든 가톨릭 교회에 대한 이의를 선언하고, 훈족이 로마에 접근하였을 때는 로마의 약탈을 방지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자, 2번이 무엇일까요? 이 서방의 모든 가톨릭 교회에 대한 수위권을 선언하고, 이 훈족이 로마에 접근하였을 때는 로마의 약탈을 방지하기 위해 힘을 쏟게 됩니다. 그레고리 1세는 3의 능력을 발휘하여 로마를 요새화하고 식량을 확보했으며 롬바르드족과 라벤나 총독의 교섭을 주도하기도 하죠. 그레고리 1세는 사실상의 행정 능력을 발휘해서 로마를 요새화하고 식량을 확보하고 이 외교적인 교섭까지도 추진하게 됩니다. 교회와 주교들은 이처럼 로마의 행정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로마의 행정사를 대신하여
행정 관리를 대신하여 게르만 민족과의 교섭을 통한 시민들의 보호와 게르만족의 교화에 힘쓰고 그들에게 로마 문화를 전달한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이 로만 가톨릭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와 다름이 없었던 이 시기에 하나의 국가로서 행정가로서 이 서유럽을 한마디로 말하면 행정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 공권력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것을 대신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봉건제도의 성립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봉건제도가 완성된 것은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고 노르만족의 침입, 사라센의 공격, 마자르족의 침입 등이 격심했던 9세기에서 10세기에 걸친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이 민족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와요. 국가도 없는 상태에서 이 민족들이 계속 쳐들어오죠. 아유, 이 뭐 노르만족의 사라센의 마자르족까지 계속해서 쳐들어옵니다. 그 역사적 상황은 사실상 극도의 혼란과 무정부 상태, 그리고 국가 공권력의 해체라고 할 정도의 약화와 분산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내의 작은 영역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방어의 필요성이 부각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 각지의 세력가들은 스스로 무력을 갖추고 성읍을 쌓아 직업적인 전사계급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민족들은 계속 쳐들어오는데 국가가 없어요. 국가가 없는데 내 재산, 우리 재산은 누가 지켜주죠? 결국은 어떤 사람에게 방위를 책임지게 하고 거기에 의탁하는 방법밖에 살 길이 없는 것이죠. 이 봉건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쉽지는 않죠.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상 거의 볼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장판에 그 무레배와 같은 존재들이 사실은 이 전사계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지켜줄게, 다른 깡패들 들어오지 않게 내가 막아줄게, 대신 세금 내고 그렇게 해, 그럼 내가 잘 보호해줄게. 거의 그런 무레배들과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제로 사회경제적인 측면 또한 이 봉건사회의 탄생의 배경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사회의 전반적인 일과 이로의 후퇴를 들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사회의 전반적인 농촌화와 자연경제로의 후퇴를 들 수 있어요. 자, 고대사회는 시장이 발달돼 있었고 뭐 아고라 광장이다, 시민들이 모이는 공간들이 있었고 장사하는 공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시장을 중심으로 팔 수 있는 상품, 농산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급자족적인 자연경제, 농촌화로 후퇴를 하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 무엇이 가장 중요한 유일한 재산 형태가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농촌화와 자연경제로의 후퇴로 인해서 사실상 토지가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재산 형태가 되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쌓을 줄 아는 전사와 토지의 소유자가 사회의 지배층으로 군림하게 되고 나머지 일반인이나 무력한 자는 전사 계층의 보호 밑에 그들의 토지를 경작하는 무엇이 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즉 예속민이 되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싸울 줄 아는 사람만이 토지를 가질 수 있었고 토지를 갖지 못하고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은 토지를 얽매이는 쉽게 말하면 예속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좁은 의미의 봉건제도의 핵심은 무슨 제도입니다. 즉 주종제도죠. 봉건적 주종관계는 어디까지나 자유인 사이의 개인적 보호관계입니다. 영주와 농노의 관계처럼 예속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자유인간의 이적인 관계로서 어느 한쪽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깨지는 것이었죠. 이 자유인간의 사적인 관계로서 어느 한쪽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깨어지는 관계였습니다. 주군이 된 사람의 의무는 있는 힘을 다하여 봉신과 그의 봉토를 보호하는 것이고 봉신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기사로서의 군사적 봉사였습니다. 또한 만약 주군이 성주인 경우엔 성의 수비 내지 경비 임무가 포함되었죠. 그래요. 이 사무적 계약관계라는 것은 이 주종제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사적인 관계 속에 이루어진 쌍무적 계약관계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밖에 봉신은 주군에 대한 경제적 모의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1번이 무엇일까요? 경제적 지원의 의무를 지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돈을 바친다, 세금을 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주군의 장자의 성년식이나 장녀의 혼인식, 십자군, 새로운 성의 축조 등의 경우에 경제적 지원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11세기에 이르러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되게 되죠. 즉 주군이 권리로서 신하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장자의 성년식, 장녀의 혼인식, 그리고 주군 자신의 상속세 보충 등이며 나머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봉신들이 판단할 부분이죠. 봉신은 이를 거부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봉신은 주군과
그 종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고요. 주군이 부르면 언제나 그 주군에게 나가서 중요한 상황에 관한 상의에 응하고 충실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봉토는 처음에는 당대에 하나인 것이었으나 10세기에 이르러 점차 세습화되었습니다. 또한 봉토 보유자는 여러 주군의 봉신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종관계가 세습되고 봉토에 대한 봉신의 지배권도 영구화되자 봉신은 자신의 지배지역 안에서 재판과 징세에 관하여 국왕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죠. 이를 불이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 있군요. 이 중세사회를 피라미드 구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단일한 피라미드 구조는 아니고요. 뭐 여기에 봉신이 있다고 하고 밑에 기사가 있다고 합시다. 이 봉신은요, 주군이 하나일 필요가 없어요. 뭐 둘일 수도 있고요. 많은 경우엔 셋, 넷까지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다층적인 피라미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모시는 주군이 한 명이 아니라 둘, 셋, 넷, 뭐 다섯, 여섯, 일곱 상관이 없죠. 사실상 보험계약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그만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대신 이제 돈이 많이 들죠. 뭐 장녀 혼인식에, 뭐 장자 성인식에 뭐 내야지도 될 돈은 많지만 뭐 보험을 많이 들면 보험금이 많이 늘죠. 그렇지만 어떤 중대한 사변이 일어났을 때 뭐 혜택을 또 그만큼 받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의 봉신이 여러 주군을 모시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스코뉴, 그 불란서의 가스코뉴 지방이라는 지방이 있어요. 그 가스코뉴 지방은 잉글랜드 국왕의 영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국의 왕이자 가스코뉴의 봉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프랑스 국왕에게 세금을 또 내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불란서 영 내에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왕은 영국왕이고요. 근데 그 영국왕은 또 프랑스 국왕에게 봉신으로서 또 예를 갖춰야 되고, 이게 아주 복잡한 계약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뭐 브르타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영지의 규모가 프랑스 국왕보다 일드 프랑스 지역보다 훨씬 더 크죠. 다시 말하면 땅 크기로 치자면 사실상 이 불란서 국왕보다 사실상 이 브르타뉴 지역 영주가 훨씬 더 큰 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고요. 여기에 기사들이 있죠. 이 기사들도 여러 명의 주군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구조는
단일한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고 다층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아울러서 이게 복잡한 게요. 이게 이 중세 사회는 근대적인 개념하고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이게 설명드리기가 좀 복잡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프랑스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파리가 있고요. 이 불란서 영지 중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코뉴는 사실상 영국 땅이고요. 이 노르망디 쪽도 사실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넘어가서 영국을 그 식민지화 시키죠. 그렇게 되고요. 이쪽 도처에 교회령들이 있어요. 주교가 관장하는 지역, 교회가 관장하는 지역, 추기경이 관장하는 지역, 이 땅이 도처에 있죠. 뭐 거의 수백 개가 넘는 교회령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주교나 혹은 더 넓게는 교황권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시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한 나라가 있다고 하지만 그 속에 너무 많은 사실상 분절된 국가들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불이권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재판과 징세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가진 것이 사실상 수천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렇고요. 자, 봉건 국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주종 제도로 맺어지는 상하 관계는 평면적인 구성이 아니라 국왕을 정점으로 하고 평기사를 저변으로 삼는 피라미드적인 봉건적 계층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피라미드 구조도 아니에요. 다층적 피라미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세기에는 대부분의 중요한 주종관계가 무정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붕괴한 국가의 공적 질서를 대신하여 그나마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봉건제도의 성립과 더불어 초래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상황은 사실상 지방 분권이었습니다. 이거를 지방 분권이라는 말보다는 제가 만약에 아니요 제가가 아니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무정부 상태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이는 9에서 10세기에 걸친 유럽의 전반적인 정세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봉토 수요에 수반된 모의 수요의 결과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불이권의 수요의 결과이기도 했죠. 불이권은 원래 로마 시대에 있어서는 황제령과 같은 특수한 영지에 대한 면세권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봉건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그것은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강범위한 자치적 이의를 의미하게 되었죠. 즉 통치권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강범위한 자치적
통치권을 의미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광범위한 자치적 통치권이 본토 보유자인 개인에게 수여됨으로써 국가 공권력은 봉건적 지배계급에게 광범위하게 분산되고 그리하여 지방 분권적인 정치체제가 성립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통치권의 분산이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의 표지는 사형 선고가 가능한 상급 재판권과 가벼운 죄를 다루는 하급 재판권이었죠. 상급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유력한 봉건죄들에게만 한정되어 상급 재판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것 중에 기사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사도는요, 봉건적 지배계급인 귀족 집단의 도덕과 예의범죄를 포함한 행동규범을 뜻하는 말이죠. 기사도는 봉건제도의 발전에 따라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는데요. 기사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영맹, 충성, 신이었으며 비겁과 배신은 기사에게 있어 가장 수치스러운 악덕이었습니다. 12세기 이후 상업이 부활하고 상업경제가 발달됨에 따라 봉건귀족의 생활도 변화되었죠. 또한 세신된 교회와 십자군의 영향으로 기사도 우화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사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명예존중 사상과 여성존중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 여성존중은 궁정의 사랑을 테마로 삼은 기사도 문학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말이 복잡해서 그렇지 12세기 이전에 사실상 이 기사라는 사람들은 거의 시장 잡배, 무례배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세 사회가 안정이 되어가던 12세기에는 봉건귀족에게도 예법이란 게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 말에 로마 제국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리되어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게 멸망당한 이후에도 이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제국은 약 1000년의 역사를 더 이어가게 됩니다. 게르만족에게 멸망당한 서로마에서는 로마 게르만 사회가 형성되어 갔던 반면 동로마에서는 그리스 동방적 사회가 형성되고 공용어로 라틴어에서 어떤 언어로 변하게 되었죠. 즉 그리스어로 변화되게 됩니다. 과거 로마의 제국과 그 전통의 계승을 시도한 사람이 유스티아누스 대제입니다. 과거 로마 제국의 재건, 그것은 고토의 회복에 있었죠. 즉 고토라면 무슨 얘기죠? 서로마가 차지한 전 지역을 다시 되찾겠다고 유스티아누스 대제는 천명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실패하고 말지만요. 아까 동고트족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일을 편찬하여
무엇일까요? 유스티아누스 비잔티움 제국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로마법 대전을 편찬하여 로마법을 집대성하고 완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죠. 또한 그가 건축한 성 소피아 성당은 과거의 순수한 로마식 건축물이 아니라 거대한 돔을 가진 동반적 건축으로서 사실상 비잔틴 건축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유스티아누스 대제 때의 동로마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의 최고의 전성기라 할 수 있겠죠. 이 로마법 대전은요, 비잔틴 제국의 황제 유스티아누스 1세의 후원으로 529년에서 565년에 편찬된 법정과 법률 해석집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로마법 대전은 새롭게 만들어낸 법전이 아닙니다.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민명한 법학자들이 과거의 법률집과 로마의 위대한 법학자들의 견해를 발췌한 초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 법률의 기초적인 개설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자신이 공포한 신법령집이 포함되어 있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칙법 휘찬, 학설 휘찬, 법학 제요, 신칙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잔티움은 중기 이후 거듭되는 외침에 대비하여 군사령관이 군정과 민정을 모두 담당하는 군간구 제도와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군역을 부과하는 둔전병제를 실시했습니다. 자유농민에게 군역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한 토지를 수여하고 그 토지는 아들이 계속 군역에 종사한다는 조건하에 이를 상속해 있죠. 이리하여 비잔틴 사회는 초기에 대토지 소유자가 아닌 소토지 소유자와 이러한 농민으로 구성된 자유촌락이 우세한 사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군간구의 사령관은 군사만이 아니라 앞서 말한 바대로 지방행정도 관장하였기 때문에 그 권한이 매우 컸으므로 군간구의 사령관이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러한 반란이 경우에 따라 재위를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이 비잔틴 제국이 1000년 이상 나라를 존속할 수 있었던 가장 밑바탕에 있었던 것은 바로 둔전병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둔전병제를 통해서 농민들이 토지를 국가에서 지급받고 그 조건으로 군사 복무에 임했기 때문에 사실상 처자식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목숨 바쳐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로마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설명드린 바처럼 사실상 포에니 전쟁 이후에 소토지 경작자들의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영농민의 숫자가 줄어들었던 것이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라코스 형제의 개혁, 극단적인 개혁 조치가 있었지만 그것은 물거품이 되면서 서로마 제국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은 둔전병제라는 토지 제도를 통해서 중소자영농의 숫자를 일정 정도 유지했기 때문에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뿐만은 아니에요. 이 아나톨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나톨리아 반도는 지중해와 에게, 흑해가 맞닿아 있죠. 삼면이 각각 그렇게 바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바다를 통해서 거기다가 이제 또 문제는 사실상 비단길의 서쪽 끝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서유럽에서 동양에 물산을 얻기 위해서는 비잔틴 제국과의 중개무역이 필수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비잔틴 제국은 비단길의 서쪽 끝이었다. 그러면 비단길의 동쪽 끝은 어디가 있죠? 장안이요. 뭐 물론 장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금성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금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고개가 갸우뚱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경주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네요. 통일신라가 사실은 나당 전쟁에서 이 당나라를 물리칠 정도로 작은 국가이지만 또 나름대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힘의 밑바탕에는 바로 이 비단길 동쪽 끝에 있었고, 일본과의 교역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를 장악했던 그런 맥락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 중에 하나예요. 이 반도국가의 운명에서 제가 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지만, 여하튼 이 반도국가는 이 중개무역, 해외 무역을 통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소위 말해서 세계 최고의 인류국가가 되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잔티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한마디로 그리스적인 헬레니즘 문화에 동방적인 요소를 섭취하고 이에 의하여 규제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그리스 정교라는 종교에 의하여 규제된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비잔틴 문화의 가장 큰 공적의 하나는 그리스 2번의 보존입니다. 그래요. 그리스 고전의 보존이죠. 이러한 선진적 비잔티움 문화는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나 유럽 또는 이슬람 문화와는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고, 또한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르네상스 때 그리스 고전이 부활한 데는 비잔틴 학자들의 공헌이 매우 컸죠. 한편 비잔틴 문화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얻은 성직자와 정부의 관료들의 예술적 재능과 창조력을 종교적 의식으로 발전시키고 교회를 장식하는 데 쏟아부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비잔티움 문명을
대표하는 모자이크, 성상, 조각, 건축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자, 다음은 콘스탄티노플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에는 전 세계의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라비아 상인은 중국의 비단, 인도의 향신료, 페르시아의 양탄자를 가지고 들어왔으며, 러시아 상인은 흑해를 통해 가죽, 목피 제품, 노예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콘스탄티노플에 세계 각지의 상인들이 모여들 수 있었던 이유는 콘스탄티노플이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잇는 비단길의 서쪽 끝이었기 때문이죠. 이후 비잔티움 제국, 2번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킨 후 이 도시는 3번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크리스트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공존하는 이색적인 도시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킨 후 이 콘스탄티노플을 이스탄불이라고 개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크리스토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공존하는 이색적인 도시가 됩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7세기부터 시작된 이슬람 제국의 침입으로 많은 영토를 빼앗기게 되었고요. 8세기에는 발칸반도 남단과 소아시아 일부로 영토가 축소되었습니다. 9세기에는 이슬람 세계가 분열되자 비잔티움 제국이 다시 영토를 확대하여 번성하기도 했죠. 그러나 지방의 유력자들에 의한 대토지 사유화의 경향이 심해져 자영 농민을 바탕으로 한 둔전병제가 점차 무너지고, 붙여 쓰는 건데 제가 잘못 썼네요. 둔전병제가 점차 무너지고 대토지 소유자가 봉건 영주화함에 따라 황제권도 약화되게 됩니다. 11세기에는 셀주크 투르크의 위협에 대비해 서유럽 세계에 십자군 원정을 요청하였으나 13세기에는 십자군이 오히려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여 라틴 제국을 세우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때부터 비잔티움 제국은 급속히 쇠약해졌으며 결국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다음 주제는 십자군입니다. 이 십자군 원정의 배경으로 10세기에서 11세기에 걸친 유럽 사회의 전반적 안정이 이루어진 점을 들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한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인구 증가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유럽에 새로운 활기와 에너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때 일본에 의한 위협 때문에 비잔티움의 알렉시우스 1세가 도움을 요청하자 교황 우르반 2세는 2번 공의회를 소집하고 성지를 이교도로부터 탈환하자는 구호로 십자군을 제청하게 됩니다. 그래요. 셀주크 투르크에 의한 위협이 있었죠. 1번은 셀주크 투르크고요. 그렇게 되자 이제 알렉시우스 1세가 교황 우르반 2세에게 함께 이교도들을 막자라는 제안을 하게 되고, 교황 우르반 2세는 이에 화답하기 위해서 사실상 클레르몽
공의회를 소집하고 성질을 이교도로부터 탈환하자는 구호로 십자군을 제청하게 됩니다. 1차 십자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요. 또 4차 십자군처럼 엉뚱하게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죠. 자, 사실 1차 십자군 이전에 민중십자군이라는 게 먼저 조직이 돼요. 이제 교황 우르반 2세가 이교도로부터 성지를 탈환해야지 된다 라는 십자군을 제청하자 거기에 화답하듯이 일반 기독교인들의 집회가 열리고 거기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십자군이 1차 십자군 이전에 먼저 출발을 해요.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들은 사실은 이 신앙심으로만 뭉친 군대지 뭐 사실상 변변한 무기가 없죠. 일반 가정집에서 망치 들고 뭐 변변한 무기 없이 신앙심 하나로 민중 십자군들이 떠나게 돼요. 뭐 쉽게 진압을 하죠. 셀주크 투르크가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십자군들이 왔을 때는 아이 뭐 저런 오합지졸이야 뭐 하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사실은 당한 면이 있어요. 이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성지를 탈환하게 되죠. 한 90년 정도 사실상 제후국가로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곧 이제 셀주크 투르크한테 빼앗기게 되죠. 자, 사실은 십자군에 대해서 여러가지 전쟁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십자군은요, 북프랑스의 기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요. 그들은 육로 대신에 해로를 택해 베네치아 상인들에게 수송과 물자 보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인들은 헝가리가 점령한 츠아라시를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 조건으로서 해로, 배와 또 보급품을 대주는 대가로 베네치아 상인들은 헝가리를 먼저 가서 츠아라시를 회복시켜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십자군은 성지로 가기 전에 그곳을 먼저 점령하고 야타를 자행하였는데, 이에 화가 난 교황은 십자군을 파문시켜버려요. 자, 파문이라는 말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별 의미가 없는 말이죠. 제가 만약에 파문을 당한다고 제 신분에 무슨 변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중세사회에서는 이 파문이라는 것은 사실상 공민권 박탈이라고, 주민등록 말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태어났음에도 태어나지 않는 존재예요. 이 당시에 이 중세사회 그리고 근대 초기에서 과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파문을 당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공민권의 박탈.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죽임을 당해도 어차피 그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고 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파문당한 사람이 죽었어도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참으로 이 중세사회에서 파문을 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공민권 박탈, 그야말로 죽여도 아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베네치아 상인들은 십자군에게 자신들의 경쟁자인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할 것을 요구했죠. 이에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고 십자군에 의해 자행되는 약탈과 만행 속에서 비잔티움은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부터 어디로 옮겼을까요? 그래요. 니케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십자군을 이 파문했던 교황은 이것을 동서교회의 통일을 위한 계기로 여기면서 십자군을 축복했다고 해요. 언제는 파문을 하더니 이제는 또 축복을 하는군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로마 교황이 바랬던 것은 교회 일치, 그러면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의 통합, 이런 거를 구성하면서 십자군을 구성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처럼 십자군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 십자군 원정이 진행되고 후기에 들어설수록 일의 영향력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일본권은 오히려 손상되었죠. 이게 무엇일까요? 그래요. 교황의 영향력은 줄어들었고 교황권은 오히려 손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황권의 쇠퇴가 오로지 십자군 원정의 실패에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교황권 쇠퇴의 원인은 제후와 기사계급의 몰락에 따른 모의 이번의 상대적인 신장 때문으로 볼 수 있죠. 뭘까요? 2번이 그래요. 왕권이죠. 즉 십자군에 참가한 많은 귀족과 기사는 전사하거나 자신의 영지 경영의 소홀로 인하여 쇠퇴하고 그 결과 왕권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죠. 자, 원정을 가려면 일단 무기를 장만해야지 되고 보급품을 마련해야지 되겠죠. 영주들이 소위 말하는 영지를 담보로 해서 고리 대금을 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탈이 자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노략질을 통해서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부담이 생기면서 사실상 이러한 변질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지중해를 바탕으로 동방무역이 발달하여 북이탈리아의 도시들이 번영하였으며 수준 높은 3번 문화 및 4번 문화와 접촉하면서 서유럽 세계는 문화적 자극을 받게 되었죠. 그래요. 수준 높았던 이슬람 문화와 비잔티움 문화와 접촉하면서 서유럽 세계는 문화적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 이슬람 문화와 관련해서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의 거의 모든
문헌 기록들이 이슬람어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사실 르네상스를 얘기할 때 비잔티움 문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슬람 문화의 영향에 대해서는 극히 말을 아끼는 편이에요. 이베리아 반도의 최남단에 이 그라나다라는 곳이 있죠. 이쪽에 사실은 이슬람의 고도로 발달한 과학과 문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헌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이 르네상스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요. 뭐 그 정도로 그거는 또 르네상스 시기에 들어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유럽의 활기와 새로운 기호는 십자군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에스파냐 지역의 이슬람 지역에 대한 재정복으로도 나타났죠. 즉 11세기 전반에 코르도바의 교주국에서 내란이 발생하여 분열하자 북부의 그리스도교 국가들이 일제히 반격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카스티아는 톨레도를 점령하고 아라곤은 사라고사를 정복하고 바르셀로나를 합병하여 이 영토를 크게 확대시켰죠. 이러한 과정에서 12세기 초 포르투갈 왕국이 탄생하였으며 13세기 중엽에 이르면 이슬람은 그라나다 지방만을 남긴 채 에스파냐의 전 영토를 상실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십자군에는 여러 12차, 13차까지 있어요. 근데 사실상 4차 이후의 십자군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남프랑스에 알비주아라는 교파가 있습니다. 그 교파를 사실상 현재 신교들이 주장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로 개신교가 주장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의 교파들이죠. 그리고 아리우스파도 있고요. 이러한 파를 이제 무너뜨리는 그러한 십자군들이 많이 조직되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이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국 내의 이교도들을 탄압하는 십자군들이 대대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상세히 얘기하는 것은 시간 낭비죠. 그렇지만 여하튼 그렇게 되면서 이 십자군에 대한 초기의 열정과 지지는 사그라들게 되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비뇽 뉴스입니다. 13세기 말 프랑스의 필립 4세가 가스코뉴 공령의 쟁탈전에 필요한 전비를 염출하기 위하여 국내 일본에게 세금을 부과하려 했죠. 국내의 성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습니다. 이 성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는 사실은 매우 역사적으로는 오래된 얘기예요. 이게
그 세금이 재정이 특히 부족할 때는 사실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어렵잖아요. 뭐 양심이 있다면 부과하기 어렵죠.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좀 만만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세금을 내야지 하지 않겠소 라고 주장하게 되죠. 이 필립 4세는 성직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그래도 국가에 충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뭐 이거는 계속적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지금은 그냥 젠탈저 때문에 전비가 많이 드니까 조금 한시적으로 내는 세금이니까 요번엔 좀 내달라 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교수를 내고 이에 반대했죠. 사실은 이 문제죠. 누구에게 세금을 내야지 되느냐? 성직자는 이 교황에게 세금을 내야지 되느냐? 아니면 이 왕에게 세금을 내야지 되느냐? 이 문제였는데 이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이 국왕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나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간주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자 필립 4세는 이에 대항하여 프랑스로부터 교황청으로의 금전 유출을 금지하고 세금 징수를 못하게 했어요. 다시 14세기 초에는 프랑스 왕권의 적대행위를 취한 주교의 제거 문제로 양자는 날카로운 대립을 빚게 됩니다. 필립 4세는 강범위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이를 소집했어요. 여러분들이 프랑스 혁명에서도 들은 바 있었던 3부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교황은 이에 맞서 유명한 교서인 우남 상크탐을 발하게 되죠. 그 내용은 만일 세속권이 과오를 범하면 영적 권력에 의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며 영적 권력은 위험이나 고귀함에 있어 어떤 세속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왕권에 대한 교황권의 우위를 극단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필립은 교황을 습격하여 사로잡게 되죠. 이에 대해 논란 보니파키우스는 충격과 굴욕감으로 곧 사망하였고 이후 교황은 남부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거처를 옮겨 교황은 완전히 프랑스 왕권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이를 옛 유대인의 바빌론 유수의 고사에 따라 교황의 바빌론 유수 혹은 아비뇽 유수라 하죠. 이처럼 필립 4세는 교황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사원 기사단을 해산하고 그들의 프랑스 내에 광대한 영지를 몰수하였으며 이후 교회의 대분열이라고까지 칭해지는 양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국왕의 목적이 잘 드러나는 게 이 사원기사단 해체예요. 사원기사단을 해체하고 그들의 프랑스 내의 광대한 영지를 국가 소유, 이 국왕 직할령으로 만들어 보신 것이죠. 그럼으로써 군비를 강화하고 소위 말하는 관료들을 둘 수 있는 이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왕권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377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1세는 여론의 압력에 의해 교황청을 로마로 귀환시켰는데 1년 후 그가 사망했을 때 사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로마에서 이탈리아인들의 압력을 받은 추기경단은 이탈리아인을 교황으로 선출했는데 그가 우르바누스 6세였습니다. 우르바누스 6세는 고 프랑스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아비뇽의 추기경들과 대립하게 되었죠. 그러자 프랑스 추기경들은 회합을 갖고 추기경단 가운데 한 사람을 교황으로 내세웠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교황이 둘이나 있다는 얘기네요. 한 시대에 교황이 로마 교황 따로, 아비뇽 교황 따로. 하늘의 태양이 둘이네요. 세상에. 이로써 교황청은 로마와 아비뇽으로 갈라졌으며 이를 교회의 대분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황의 권위를 결정적으로 실추시키는 대사건이었죠. 이렇게 교회가 대분열이 지속되자 이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죠. 1414년 이 콘스탄츠에서 교회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이를 억압하며 교회 개혁을 도모하기 위한 공의회가 소집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번은 이교를 억압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교는 사실상 교회 분열의 책임을 이교한테 돌리는 것이죠. 이단을 억압하며, 죄송합니다. 이단을 억압하며 하는 것이죠. 이단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 것이다. 어두워진 것이다. 그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회 분열을 종식시키려면 이단을 척결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콘스탄츠 공의회가 소집되게 됩니다. 이 공의회에서는 공의회의 정당성과 권위를 규정하고 삶도 이에 복종해야 한다는 획기적인 결정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 공의회에서는 공의회의 정당성과 권위를 규정하고 심지어 교황도 이에 복종해야 한다는 획기적인 결정을 채택하게 되죠. 그리고 이를 통해 기존의 교황을 폐위하고 새로운 교황을 선출함으로써 교회의 분열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이 시기 이전에 몇 번의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 분열을 종식시키기 위한 공의회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교황들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교황을 앉혔죠.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교황이 3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공의회를 소집해요. 기존 3명 교황 다 물러나. 그 다음에 우리 공의회에서 새로운 교황을 하나 더 뽑을게. 물러나는 거다 하고 이제 또 새로운 교황을 뽑아요. 심지어는 한 시기에 교황이 5명이나 출연하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 콘스탄츠 공의회는 공의회의 정당성과 권위를 규정하고 교황도 이에 복종해야 하고 복종하지 않을 경우에 이단으로 본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교황보다 공의회의 힘이 더 강화되게끔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사실상 교회의 분열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단 문제에 있어서는
보헤미아의 1번을 2단으로 화형에 청하였으나 우리가 보통 후스라고 하죠. 이 보헤미아의 후스를 2단으로 화형에 처하였으나 교회 내부의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파와 급진파의 대립이 격심해지게 됩니다. 그 페라라 공의회에서 교환권이 다시 확인되었으며 이후 프랑스는 부르주의 결의 그리고 독일은 마인츠의 결의를 채택하여 각기 독립적인 길을 걷게 되죠. 이로써 교환권의 절대권이 쇠퇴하고 2번들은 그들의 지배하에 교회를 3번 단위로 통합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로써 교환권의 절대권이 쇠퇴하고 세속군주들은 그들의 지배하에 교회를 국가 단위로 통합하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되죠.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존 위클리프는 교회의 부와 사치를 공격하며 유명해졌으며 교회 재산은 세속 권위의 배조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하여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클리프의 사상은 더 나아가 죄를 범한 성직자가 집전한 성사라고 하죠. 교회 행사 성사는 무효이며 성사 그 자체가 영혼의 구제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일 뿐 빵이나 포도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화채설까지 공격하였습니다. 사실상 종교개혁에서 주장되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이 위클리프의 주장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위클리프의 주장은 당시 교회의 재산과 수입을 위태롭게 하고 교회의 영적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이었죠. 이처럼 위클리프와 몇몇의 옥스퍼드 대학의 동료 학자들을 중심으로 모인 기존 교회의 권위에 반기를 든 사람들을 롤라드파라 불렀습니다. 이 프라하 대학 내에 이 위클리프 지지자 중 한 사람이었던 후스는 열렬한 종교 개혁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콘스탄츠 공의회에 참석했을 때 교황청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되어 화형에 처해졌죠. 그러나 후스는 체코 1번의 상징적 인물로서 민족주의, 체코 민족주의의 상징적 인물로서 체코의 거의 모든 사회층의 동조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419년에는 후스의 추종자들의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났고요. 이러한 후스 운동은 교회의 부와 사치를 공격했던 이 영국의 롤라드파와 더불어 종교개혁의 성구로서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2번 민족주의 운동과 결합하였다는 사실이 주목되죠. 그래요. 반봉건적인 민족주의 운동과 결합되었다는 것이 주목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민족주의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오늘 8주차 강의여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거는 과제를 드리진 않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은 주제일 것 같습니다. 이
중세 봉건제 사회의 성격과 그것이 서유럽인의 사고와 행동에 미친 영향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공부법 중에서 가장 좋은 공부법이 여러분들도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일일 교사가 되는 게 가장 좋아요. 말을 하다 보면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이 수업을 하다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발표를 하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했는데 코로나 앞에서 장사는 없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기말 리포트를 하나 또 걷어야 될 것 같아요. 기말 리포트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발표하는, 근데 그거를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긴 그러니까 좀 제가 연구를 해볼게요. 뭐 아직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도 다 23일까지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들께 좀 더 구체화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세 교회의 성격을 이해하고 행정, 국가의 역할, 뭐 그런 것들이죠. 이 교황권과 왕권의 갈등이 중세 사회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 과정과 그것이 서양에 미친 영향, 반도국가라는 국가가 발전하기 위한 토대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십자군 전쟁이란 무엇이며 그것의 영향과 결과를 우리 서로 설명해 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과제는 이곳으로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네이버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제가 이것을 구분하는 이유는 물론 네이버 메일도 제가 가지고 있긴 해요. 같은 앞은 똑같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학교 행정 메일과 학생들 메일이 막 뒤섞이다 보니까 제가 놓치는 부분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특히 학교 행정 메일 중에서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네이버와 지메일을 구분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 과제는 반드시 이쪽으로 이쪽으로 반드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자, 장시간 동안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되도록이면 좀 일찍이 끝내드리겠다고 마음속으로는 다짐을 하고 들어오긴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옆으로 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죄송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요번 주는 이제 또 중간고사 기간이기도 하네요. 뭐 중간고사를 보는 것보다는 일단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로 대체를 했습니다. 기말고사는 보도록 해야죠. 되도록이면 정상적인 시험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뭐 이제 아예 추워지는 것 같네요.
뭐 쌀쌀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 곧 또 추워지고 있네요. 뭐 든든하게 드시고 따뜻하게 입으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